이 정도면 많이 기다려줬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한마디로 취속류라는 걸 했어요. 뭐를 했다고? 이거? 이거 했었잖아, 지난 시간에. 바람 때문에 생기는 하해류 있지? 그걸 통칭 취속류라 그랬고, 심해의 심층순환은 밀도류.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 네. 바람 때문에 생기는 건 요즘은 취속류라는 단어를 잘 안 배우기는 하지만 학교에서도 뭐 어디도 안 가르치고 바람 때문에 생기는 게 취속류고 그 원리가 바로 이 에크만 수송이란 말이야. 오케이? 이럴 때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좋고 뭐만 기억하라? 바람의 북반구는 오른쪽 직각, 남반구는 왼쪽 직각. 그래서 고기압은 북반구든 남반구건 다 수렴. 그래서 침강을 해야 되고 저기압은 북반구건 남반구건 다 용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그림을 살짝씩 기억해 두라고 내가 지난번에 그랬고 여기서 육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용승이 될지 신강이 될지 결정나니까 원리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는 평상시를 먼저 기억해라. 평상시를 기억해서 원래 서태평양이 건조기후. 말 잘못했다. 동태평양이 건조기후, 서태평양이 열대 우림 기후인데 이게 엘니뇨가 되면 거꾸로 되고 라니냐가 되면 원래 상태기 훨씬 세진다. 이때 온도와 압력 그리고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 요거를 포인트로 기억을 해둬라라고 지난 시간에 역으로 짝배기를 그리면서 열심히 설명을 했었어. 난방진동 자체는 이거 워커 순환만 좀 기억을 해두면 이 순환이 어디서 상승하냐면 기억하면 돼. 엘니뇨면 이전에 상승을 하고 라니냐면 좀 더 가서 상승한다. 워커 순환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엘니뇨 난방진동 있지? 요거 위쪽이 무조건 뭐라고? 플러스 나오면 플러스 위쪽이 나오면 플러스면 어 네. 난방진동 지수가 뭐 빼기 뭐야? 다 빼기다. 다 빼기 다인데 플러스가 나온 그게 원래 어느 정도 값이 있어. 값이 있는데 그거보다 위쪽으로 나오면 크게 나오면 라니냐 작게 나오면 엘니뇨. 그래서 요 원리를 알면 이게 엘니뇨인지 아니냐지 그래도 거기서 빨리 따져보면 돼요. 시간은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소모하겠지만 원리를 알면 따질 수가 있더라. 근데 외우면은 속편하다. 난방 진동 지수는 항상 하 빼기 다야. 타이티가 동태평양, 다윈섬은 왼쪽, 그 호주에서 그 북쪽이야. 어떻게 보면 해협 그 사이에 건너가서 있는 게 다윈섬이라. 다윈은 섬 이름이에요. 자연 선택에 있잖아요. 근데 그 섬 아니에요. 거기는 갈라파고스 군도라 태평양 쪽 아니야. 갈라파고스 군도는 대서양 쪽이야. 완전히 다른 바다야. 그 질문 오래간만에 받아본다. 혹시 여기가 그 섬이냐? 아니야. 플러스가 나오면 라니냐, 마이너스가 나오면 엘니뇨. 그래서 난방진동 지수는 그냥 외우면 돼요. 이거는 딱 정해진 값이니까. 근데 다른 데이터는 평소 빼기 관측값이냐, 관측 빼기 평소값이냐, 요거를 따져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요인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고기후, 과거의 기후죠? 고기후하면, 고기후하면 과거의 기후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솔직히 과거의 기후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뾰족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네. 과거를 가봤나? 아니요. 아니, 사실 인간이 기록이라는 걸 남긴 거는, 응? 문자 형식으로 남긴 거는 이거 피라미드는 한 6, 7천 년 됐다 그러죠? 네. 그 정도가 한계예요. 만 년이 안 돼. 기록이 남은 건 만 년이 안 돼. 뭐 한자로 따지면 한 5, 6천 년 수준입니다. 한자는 그래도 좀 문자잖아. 근데 피라미드에 있는 건 서형 형태를 딴 거잖아. 그래서 의미가 그때그때 또 달라요. 하여튼 그래서 좀 문자 형식 하여튼 그런 걸로 남긴 거 있잖아. 그런 거는 만 년도 채 안 됩니다. 근데 고대 기후는 몇 백만 년, 몇 천만 년 전 기후잖아. 네. 그걸 알 방법은 몇 가지 없어.
이간 수축물 나이테 다섯 비가 시추물은 찌개야 100만 년을 못 넘어요. 네. 100만 년, 남극도 40만 년 이상은 안 돼. 남극에서 내가 기억으로는 남극에서 발견된 빙하가 가장 오래된 빙하가 한 40만 년쯤 되고요. 그리고 지구상 전체에서 100만 년쯤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년 이전의 과거는 저 빙하 시추로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중생대를 확인한다? 그럼 완전 구라가 됩니다. 중생대 최초 6,500만 년 전 이하 그거보다 더 과거로 가야 되잖아. 빙하는 찍혀야 100만 년. 찍혀 몇 년? 근데 빙하 연구가 좋은 게 이 안에 공기가 갇혀 있어요. 네. 사실 그 빙하라는 게 얼음이 연 게 아니라 눈이 다져져서 만들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뭐 눈이 다져지면 그 안에 공기방울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거는 지금 전부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땠고 무슨 기체 농도 이러니까 아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으니까 기후가 좀 높았겠네 이런 식으로 추측이 가능해요. 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16분의 28. 물 분자는 H2O인데 요 O가 O 16자리가 있고 O 18자리가 있어요. 동위 원소가 뭐 17, 17자리도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근데 H2O 중에 요게 포함된 H2O 16, H2O 18자리 중에 얘에 상대적으로 증발은 잘 안 돼. 상대적으로 응결은 잘 돼. 네. 증발은 잘 안 되는데 얘가 증발량이 크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빙하 속에 어디에? 이나코. 빙하코 저건 이제 뽑아내면 코어라고 그러고 이 빙하 속에 산소 16분의 산소 18 비율이 이 비율이 높다라는 이유는 응? 네. 이 얘기는 증발을 잘해서 극지방에 가서 눈이 돼서 떨어졌다라는 뜻이 있거든. 증발이 잘 됐다라는 의미라고. 그러면 이 비율이 크면은 아주 기후도 온도가 따뜻했다라고 보는 거야. 반대로 낮으면 증발이 잘 안 됐으니까 온도가 낮았다. 이거는 빙하 기준인데 바닷속 해저 생물 입장에서는 누구 입장에서? 얘는 얘도 반대잖아요. 해저 생물 입장에서는 이 비율이 높으면 기후는 오히려 낮았던 거야. 증발이 안 됐으니까 바닷속 애들한테는 누적이 많이 됐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네. 왜냐면 증발이 안 됐으니까 바닷속의 농도가 높았을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몸을 구성하는 이런 물질들의 요 성분이 좀 산소 18 비율이 좀 더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저거 학교 4개까지 배웠는데 응? 뭐 해수랑 아 맞아 해수랑 바다 화석이랑 대기랑 비가 이렇게 배웠어요. 해수? 해수는 굳이 근데 아주 깊은 바닷속에 있는 그 안 움직이는 해수? 해수랑 있는데요. 해수는 시험에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아, 해수는 거의 빙하 아니면 해저 생물이야. 빙하는 대기. 대기는 빙하 코어 속에 있는 그 산소방울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저 첫 번째 그림 빙하 시추물 있잖아. 네. 여기서는 요 정도. 그 안에 있는 뭐 공기방울 연구하는 거 그리고 16분의 18 비율 있지.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이테는 몇천 년 이상이 힘들어. 나이테로는 우리나라에 보면은 우리나라 어디 절에 가면 한 1,500년쯤 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지구상 전체로는 한 3,000년 가까이 된 나무가 있나 봐. 우리나라에는 그 정도까지는 없어. 전쟁에서 다 타버렸나. 6.25 전 국부는 개작살 났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된 나무, 그저 은행나무도 총알자국, 포탄자국이 있어요. 6.25 전쟁 때 절에서도 저 총질을 해가지고 다 나오네요. 근데 살아남았어. 아직도 은행이 열린다. 하여튼 그래서 이 나무 나이테는 간격 보고 연구를 하면 돼. 간격이 넓으면 기후가 따뜻했던 거고 간격이 좁으면 나이테 간격이 좁으면 상대적으로 추웠다. 나무는 기후에 따라서 이게 자라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나무가 살아봤자 너 몇만 년 살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만 단위 연구도 쉽다 안 쉽다. 다만 화석이 되는 상화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로 보면 좀 더 과거까지 볼 수는 있지만 고생대 중생대 못 봐요. 네, 고생대 때는 나무가 없었어.
고생대 때 그거 나무 아니야? 나무처럼 보이지만 나무는 아니야. 걔는 고사리였나? 양치식물 종류지. 네. 그러니까 그 과거를 연구하기 좀 힘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화석과 지층입니다. 누구와 누구? 화석이랑 김치. 화석은 우리 이 중에서도 뭐를 봐야 돼? 시상 화석이죠. 이런 걸 보고 지층에는 특히 퇴적 지형의 지층에는 꽃가루나 씨앗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꽃가루가 굉장히 다량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포자도 남아있게. 꽃가루가 남아있었으면 고생대 시절 포자도 남아있겠지? 네. 그러면 걔네들이 어떤 종인지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시절에 살던 식물들이 남아있는 놈들이 일부 있으니까 꽃가루를 분석하면은 아, 이 꽃가루가 많았네? 그러면 요 기후가 좀 많이 발달해 있었거든요. 만약에 고사리에 포자가 졸라 나왔다. 그럼 고사리가 살기 좋은 조건이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여름에 꽃피는 놈 꽃가루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후가 더웠다라는 뜻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꽃가루를 지층을 연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석뿐 아니라, 근데 화석은 반드시 어디서만 나와? 아니, 땅인데 퇴적암에서만 나와. 그죠. 퇴적암의 특징이 층리와 화석 이렇게 있어요. 층리와 화석. 어. 화석 연구 플러스 여기다 꽃가루라든가 그 지층 사이에 있는 응? 네. 꽃가루를 연구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나은 건 역시 이거예요. 이 중에서는 얘가 제일 잘 나와. 다른 것들은 솔직히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그것만 아니에요. 왜? 그 밑에 이렇게 너무 맛있어. 껐다 켜야겠다. 야. 이게 터치스크린 지금 안 먹어. 어디로 눌려있는 거. 아, 이 스크린 고쳐야 되는데 씨. 벌써 얘 산지가 얼마 됐어? 만 2년 넘어가지고 이제 AS 기간을 지났어. TV 들어. 아, 이 터치스크린 이거 한 40만 원씩 같은데. 이 같은 모델에서 터치스크린이면 값이 한 40만 원 더 비쌌거든. 이게 원래 이거 손으로 이렇게 올리고 이러려고 산 건데 지금 그게 안 돼. 껐다 켜려면은 이거 세팅 이거 다시 잡아야 되고 이거 다시 껐다 켜야 되고 아 이게 짜증나. 마우스로 해야 돼. 얇다 보니까 가방에 넣어서 다니다 보면 이게 눌릴 때가 있어. 어디가 살짝 휘어 있는 거야. 에이 몰라. 기후 변화에서 지구 내적인 요소도 있고 지구 외적인 요소도 있거든. 지구의 기후가 변하는데 지구 안쪽 그러니까 대기권 안의 문제에서 지구 기후가 변하는 게 있어. 가장 대표적인 건 화산 터지는 거는 지구 내적인. 그런데 지금은 지구 외적 요인을 먼저 배울 거야. 아 맞다. 아이씨 딱 맞췄다. 씨. 좀 늦었어 맞다. 빨리 들어와. 너 임플란트라도 갖고 왔어? 치과 갔다 온다며. 응? 치과 왜? 아, 건강검진? 아니, 나 또, 단 거 너무 많이 먹다 이빨이 좀 썩어진 줄 알았네. 스케일링? 아, 나 스케일링. 요즘 보험하면 만 원밖에 안 하거든. 아, 의료보험. 너네도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해? 그래. 의료보험도 1년에 한 번씩은 만 원이면 되고, 두 번 하려면 두 번째는 좀 더 비싸게 돼요. 근데 그 개인 그 치아, 의료보험 말고 치아보험 들으면 그것도 또 만 원으로 해주는 거죠. 보험을 들어놓은 사람이라면 의료보험 위에 추가인 치과 보험을 들어놓은 사람이 있으면 1년에 두 번은 만 원씩 가지고 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어. 솔직히 만 원이면 부담 안 되잖아. 생으로 하는 6만 원. 내가 옛날에 10년, 20년쯤 전에 처음 스케일링 할 때, 그때 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할 때거든. 근데 스케일링 비용이 5만 원, 6만 원 내지. 나 고등학교 때 친구가 4만 몇천 원 주고 왔다 그랬어. 90년도에. 4만 원. 야, 그때 공무원 월급이 100만 원 안에서 한 80만 원 그거 할 때 4만 원이면 엄청 비싼 거지. 지금으로 따지면 뭐한 12, 3만 원 선에서 했다는 얘기니까. 근데 123쪽.
추천하네. 우리 많이 안 나왔어. 책 샀어, 드디어. 자, 이제 샀으니까 앞에 거 슬슬 풀어와야지. 왜 그런 걸 쓰러? 앞에 거 문제가 달라져서 여태까지 우리 작년 거 풀었던 거하고 문제가 달라요. 유사 문제도 있지만, 문제가 거의 다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풀어봐야 돼. 야, 우리 시간표 나왔거든. 영어랑 체육이랑 진로 빼고 다 옮겨. 너네 같은 학교 아니지? 어차피 같은 학교? 아니, 다른. 너 몇 반 됐어? 저 1반이요. 너는? 저 3반. 한 반? 1등은 3반에 있어요. 1등은 한 반에 했어? 2등이 8반인가? 저희 같은 반에서 언제 지내요? 같은 반에 언제 지내요? 우리인데도 국어에 맞는다? 우리? 우리 반. 우리 반 다 맞아 이거는. 아, 너네는 반이 많아서, 나도 고등학교 때 10개 반이었지, 참. 연속이. 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가끔 친척들 오면 나 9반이야, 뭐 8반이야 이런 애들 보잖아? 되게 부러워서. 난 초등학교 6년 동안 다 1반이었어. 1, 2, 3반밖에 없었어. 1, 2, 3반밖에 없어서 나는 초등학교 6년 동안 2반이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어. 3년 내내 1반, 6년 내내 1반이었고, 중학교 3학년 내내도 1, 2, 3학년 내내 1반이었어. 2반이 안 돼봤어. 저희 반은 24명. 근데 중학교는 남녀 공학, 우리 때는 남녀 공학이 아니라 남자 따로 여자 따로였거든. 근데 워낙 깡촌학교다 보니까 남자 학교, 여자 학교를 따로 못 만들어. 그래서 1반은 남자 반, 2반은 남녀 공학, 3반은 여자 반이었거든. 그런 식으로 했어. 그래서 2반이 돼보고 싶어서 3학년 때 누가 한 명 2반으로 갈래? 그래갖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넌 안 돼. 이랬어. 그 2반에서 1반으로 오고 싶어 하는 애가 나랑 성적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런 균형이 안 맞는다고 나를 2반으로 못 넣어준다고 선생님 그랬던 기억이. 한번 2반 돼보자 이랬는데 안 됐어.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5반, 6반, 7반 이랬다. 중학교 때는까지만 해도 2반 되는 게 내 소원이었어. 너네 몇 반까지 있니? 1반이요. 한 반에 몇 명이야? 24명. 진짜 많이 줄었네? 난 아직도 너네 한 30 몇 명 되는 거로 자꾸 착각을 해. 몇 년 전만 해도 30 몇 명이었거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그게 몇 년 전만 해도 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 엄청 25명? 그 정도까지 줄었다는 얘기 들었어. 야, 나 때는 한 반에 50명이었어. 50명. 우리 선배들 얘기하면 한 반에 60 몇 명 있었던 시절이 있어. 영화 친구 이런 거 보잖아. 거기 보면 까만 고급들도 엄청 많이 있지, 교실 안에. 그때는 60명 이상이 한 교실에 있던 시절. 학교 수가 부족했어. 지금은 뭐 학교 수가 워낙 학교가 너무 많아서 폐교 수준이지 애들이 좀 큰일 났어 지금. 작년에 30만 명도 안 나왔대. 그래서 한 6, 7년 지나면 초등학교 1학년들이 난리 날 거야. 걔네들 이제 자라서 6, 7년 후면 초등학교 입학하지. 학교 안 폐. 지금 시골 학교는 전교생 10명 미만의 학교가 수두룩해. 지금 뭐, 얼마예요? 어. 10년 전에 내가 강원도 철원 갔거든? 철원 갔더니 전교생이 6명. 그리고 태백시 있잖아. 거기 무슨 학교 갔더니 전교생이 5명. 학년은 3개밖에 없어. 5명인데 3개 학년밖에 없어. 2개 학년 애가 아예 없어. 2개 학년이 없어. 그래서 교실 2개 나눠놓고 수업을 하는 거야. 교장 선생님이 가서 밥 내고 있으니까. 난 야, 너네 혹시 텃밭 이런 거 해봤니? 이렇게 뭐 식물 키우기 이런 거. 네. 해봤어? 식물 키우기 해봤어? 걔네는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텃밭 키우기면 한 반당 고랑 하나야. 한 반당 고랑 하나. 한 반당. 근데 걔네는 1인당 한 고랑이야. 정교생 자동차. 1인당 한 고랑. 그 앞에 편말이 애들 이름이 써 있더라고. 몇 학년 누구, 몇 반도 없어. 몇 학년 누구, 몇 학년 누구, 몇 학년 누구. 이렇게 편말이 있어서 인원수가 적어도 저렇겠구나 하고 들어가서 정교생이 5명. 교장 선생님 모실게요. 그랬는데 조금 전에 앞에서 그 자취 듣던 아저씨 있잖아. 그분을 데려오고 싶어. 교장 선생님이 자취 듣고. 그래서 거긴 급식을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먹던데? 선생님하고 애들 다 합쳐야 10명이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거기서 밥 식사 준비해서 같이 먹더라고. 그거 진짜 신기했어. 텃밭에서 상추 따고. 시골은 진짜 그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폐교가 되게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가 거리가 막 10km씩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 아예 면소재지 중학교가 아예 없는 동네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 나왔던 중학교도 폐교될 뻔했어요. 1, 2, 3학년 다 합치면 열 몇 명? 1, 2, 3학년 다 합치면 열 몇 명. 한 학년에 10명이 채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폐교될 뻔했는데 문제는 면소재지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면소재지 끄트머리에 있는 애들 있지? 걔네들은 차 타고 1시간이나 승용차도 1시간 이상 가야 다른 중학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폐교를 못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시골은 되게 심해요, 그거. 도시는 또 다른 문제. 자, 그리고 맞아. 기후가 변할 때 지구 외적인 요인,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 이것도 구분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 정도 수준은 내신 수준이고요. 이 지구 외적인 요인 중에 보통 두 가지 정도를 겹쳐서 시험에 냅니다. 그런데 둘 다 올라가는 쪽, 둘 다 내려가는 쪽 문제를 두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서 뭐 영향이 더 어디가 더 그냥 이렇게 내지는 않아요. 같이 뭐 평균 기온이 올라가거나 평균 기온이 내려갈 때 둘 다 그렇게 해서 내. 자, 첫 번째가 저 세차 운동이라는 거. 뭐라고? 세차 운동이 뭐야? 팽이처럼 지구 자전축이 뱅글뱅글 도는데 얘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무슨 방향? 시계 방향. 니네들이 보면 어느 방향? 이렇게 돌아요. 왜?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지. 그래서 세차 운동은 시계 방향. 이거 모르면 응? 틀려요. 왜냐하면 세차 운동 주기가 약 얼마? 2만 6천 년이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 13,000년이면 자전축이 반대로 가 있는 시기야. 자, 그러면 13,000년의 절반인 6,500년이면, 응? 자, 현재는 잘 봐. 태양이 있고, 지금 과하게 그려서 이런 식으로 원일점과 근일점을 그렸을 때, 지금은 근일점이 겨울이야, 북방구에서.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얘기지? 내가 느느니 강조했지만, 대가리가 태양을 보고 있으면 그게 여름이야. 현재 스코어가 이렇단 말이에요. 원일점이 겨울이고, 여름이고, 근일점이 겨울이거든? 그런데 13,000년 후는 딱 자전축을 반대로 돌려주면 간단하죠? 오케이? 그럼 여기가 이렇게 공전을 할 테니까 여기가 뭐? 겨울이지. 그럼 여기는 봄이지. 여기 여름이지. 여기가 가을이 되겠지? 자, 오케이? 그러면 6,500년 후 N은 요 지점 있지? 현재 겨울인 지점이 뭐가 될까? 오. 봐봐. 세차운동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시계 방향. 네. 그러면 여기가 6,500년 후면 자전축이 이렇게 가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가면 어디가 여름이? 여기가 여름이 되고 여기가 겨울이 돼요. 그치? 그러면 겨울에서 여름으로 오면 여기는 뭐가 돼? 가을. 이런 걸 놓는 가을이. 거야. 봄이, 잘못했다. 겨울에서 여름으로 오니까 봄이지. 그럼 여기는? 가을. 그런데 이거는 후고 전이면 가을. 그러면 자전축 요금은 어떻게 돌아가? 이렇게 그리드가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전이면 반시계로 도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가 여름이 돼. 여기가 겨울이 돼. 여름에서 겨울로 오는 시기니까 가을. 이거 따지라 그런다고. 그래서 사실 요즘은 요게 되죠. 그래서 이 방향, 지지천동 방향을 모르면 답이 거꾸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억을 해둬야 돼. 뭐하고 뭐? 다 기억해. 반대는 너무 쉬워, 이제. 반대는 너무 쉬워. 다시 한번. 지구는 현재 근일점에서 북반구 기준, 누구 기준?
북반구 근일점에서 겨울이고 원일점에서 여름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13,000년 후가 되면 자전축의 방향이 어떻게 돼? 반대가 되지. 그래서 자전축이 반대가 되니까 여기가 여름이 되고 여기가 겨울이 돼요. 13,000년 이건 뭐 전이 됐던 후가 됐던 상관이 없겠지? 딱 반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봐봐. 여기 잘 봐봐. 여름이 태양에 가까워져요. 지구에 여름의 온도가 있고 겨울의 온도가 있겠지. 네. 응? 근데 여름 거리가 가까워진다. 그럼 여름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요. 높아져. 겨울 온도는 멀어져. 그러면 여름은 올라가고 겨울은 내려가. 그러면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를 우리는 연교차라. 뭐라 그래? 연교차가 커졌어, 작아졌어. 그래서 13,000년 때는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북반구 기준. 누구 기준? 남반구는 오히려 작아져야 돼. 북반구, 남반구가 요거는 반대로 가야 돼. 그럼 이거 정리합시다. 주기가 26,000원이고 13,000년 후 기후는 북반구의 경우는 연교차가 어떻게 돼? 증가하고 남반구는 연료차가 감소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른 질문을 해볼게. 오케이? 요때 북반구까지 줬어. 네. 겨울에 북극의 온도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겨울에 높아요. 어? 잠깐만. 높았네. 여름 온도 올라가고 겨울 온도 떨어져. 네. 그럼 내가 겨울이라 그랬지. 네. 그러면 북극은 북반구지. 네. 겨울 온도가 어떻게 돼? 맞아요. 그 낮아지지. 그럼 태양을 좀 많이 보는 이제. 응? 아니 태양 보는 거랑 상관없어요. 거리만 따진대요. 그냥 요때 북반구의 연교차가 증가한다 그랬잖아. 네. 연교차가 증가한다는 뜻은 여름은 더 뜨거워지고 겨울은 더 차가워지는 거라 그랬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맞아요. 겨울의 온도가 더 북반구는 겨울의 온도가 더 낮아지고 여름 온도는 더 올라가요. 내가 이때 뭐를 물었어? 북극 겨울의 온도를 물었잖아. 그러니까 겨울에는 낮아진다. 겨울에는 무조건 낮아지고 여름에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답변이 되는 거야. 요렇게 물어본다. 요렇게. 여름을 물을지 겨울을 물을지는 그건 나도 모르겠다. 문제 내는 놈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가 뭐가 나올지 몰라. 그런데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이 밑에 나오는 다른 거 있지. 이거 같이 나온다고. 그리고 남반구가 나올지 북반구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최근 들어서는 남반구가 간간이네. 북반구만 너무 내니까 물론 확률상으로는 북반구가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북반구에 있으니까. 남반구는 남의 나라잖아. 조금 전에 일부러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태양의 위치가 나는 자꾸 태양의 위치를 여기다 놓고 그래요. 근일점, 원일점을 나는 반대로 자꾸 그리거든. 네. 일부러 그래요. 나는 고집을 피워요. 더. 왜냐? 뭐가 나올지 몰라. 근일점을 어디다 놓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그리면 이게 원일점이 되고 내가 그린 거하고 왼쪽으로 좀 딱 대칭형으로 그려진 거거든. 뭐로 줄지 몰라요. 그래서 늘 이렇게 얘기하지. 대가리가 태양 쪽으로 가 있으면 그게 여름이다. 즉, 요 꼭지가 태양 쪽을 보면은 그게 여름이다. 그리고 멀면 원인점이고 가까우면 근인점이다. 요거는 대가리가 태양을 봤을 때 이게 여름이 되는 거야. 오케이? 북반구에서 남반구에서는 계절 반대야. 남반구에서는 계절 겨울하고 여름 이렇게 봄하고 가을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남반구에서는. 때는 6, 7월. 응? 때는 몇 월? 6, 7. 혹은 1, 2월.
아니야, 이거 적지 말고 상식으로 대답해봐. 지금 현재 스포였지? 네. 지금 현재 스포. 응? 7, 8월하고 1, 2월 남극의 온도는 언제가 됩니까? 7, 8. 왜? 여러분이니까 비를 방금 조금 그러니까 7, 8월이면 남극이 가고 음. 그렇게 좋은 것은 아셔야지. 나 높은 거 물어봤잖아. 물어봤어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어때? 너 문제가 물어보잖아. 네, 뭔데? 이거 남극은 우리랑 계절이 반대로. 그래서 가끔 월을 주면은 7, 8월에 우리 입장에서는 여름이니까 우리 7, 8월 다 뭐 생각해? 여름 생각하지? 근데 남극은 그때가 겨울이야. 그래서 뭐 9월, 10월 남극의 봄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9월, 10월인데 왜 봄이야? 남극이라 그래. 남반구는 우리가 계절이 어떻게 돼? 반대로만 나. 이거 내면 애들이 되게 이해를 못해. 그래서 야 남반구잖아 이러면 그래서 그 얘기를 해. 문제에 있으면 생각보다 캐치를 못해. 그래서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체크하면서 넘어가야 돼. 알겠어? 이 문제도 북반구 나올지 남반구 나올지 모르는 문제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전축 기울기. 뭐라고? 왼쪽 기울기. 이게 21.5에서 24.5도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21.5도에서 24.5도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주기는 약 얼마? 4만 어디 써? 이 주기 안 썼니? 4만 천년이요. 4만 천년? 4만 천년. 4만 천년 정도 됩니다. 얘부터는 주기가 별로 안 됩니다. 여기까지 주기. 얘는 주기를 외워야 되거든. 얘는 뭐 알아두면 더 좋지. 근데 주기까지 외우지 않아도 좋은데 여기서는 얘는 연교차가 북반구 남반구가 같이 움직여요. 연교차가 어떻다고? 그래서 기울기가 커지면 북반구 남반구 공이 연교차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연교차가 증가하는 쪽으로 열어봅시다. 어느 쪽으로 열어보자? 증가. 증가하는 쪽. 기울기가 커지면 연결차가 증가하는데 이건 북반구 남반구 공이 똑같습니다. 왜냐면 기온은 태양의 남긴 고도하고 굉장히 연관관계가 깊죠. 여름에 왜 더워? 태양의 남중 고도가 높아. 그래서 다행 현장 땅 들어오는 에너지 값이 커.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잖아. 근데 남중 고도 구하는 공식이 뭐지? 내가 벌써 몇 번 정도 줬는데 태양의 남중 고도를 구하는 공식은 90 빼기 위도 플러스 적위라 그래요. 그런데 태양의 적이거든, 이 적이값은? 네. 이 태양의 적이가 바로 이 기울기 값이 됩니다. 겨울에는 마이너스, 여름에는 플러스, 봄, 가을은 충분, 추분은 제로예요. 그런데 봐봐, 적이값이 여름에는 플러스 23.5라 그랬지? 겨울에는 마이너스 23.5라. 즉 더하고 빼는 값이 이게 24.5일수록 겨울에는 좀 더 많이 빼지. 그럼 고도가 더 낮아져야 돼. 여름에는 더 올라가지. 그러니까 고도가 맞아요. 이 숫자가 커질수록 기울기가 커질수록 여름과 겨울에 연교차가 커지게 돼요. 그래서 연교차가 증가하게 돼요. 기울기 값이 증가. 이게 태양의 남중고도 구하는 공식. 이거 지구학 투 선택한 사람 손? 응, 거기서 나와. 옛날에는 원에 있던 거야. 적이 적경 여기 적이라는 말이 나오지. 응? 누구 기준으로 재는지 그 기준 되게 중요하다. 여기 적이 적경 잴 때 있지. 기준을 모르면 문제를 못 푼다고. 문제가 주어지면 응? 문제 속에서 주어진 값 있지.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찾아갔다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기준이 뭔지 모르면 아예 못 푼다. 그림이 정. 달의 모양만 딱 보고 이게 시
초승달인지 월식인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근데 그 대부분 그거 못하는 애들이 한 80% 넘어. 80%는 거 못해. 그림만 다른 모양 딱 보고 난 씨발 저런 모양이 초승달이 저게 나오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수준으로 딱 보면 달이 이렇게 생겼어. 초승달은 절대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거든요. 초승달은 항상 이렇게 하면 아래쪽으로 많이 눕는 모습이 나오지 위쪽으로 눕는 모습은 절대 안 나와. 그럼 얘는 뭐야? 월식이야. 월식은 보름달이 뜨는 날만 일어납니다. 그런 거 문제를 내고 이러면 애들 막 미쳐.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달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전 지식이 많이 필요해. 적위, 적경. 이 기준, 적위와 적경은 기준부터 외워놓고 시작해. 그거 모르면 망하. 지금. 근데 적위는 우리 지구의 적도를 영향시켜 놓았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거기서 위쪽으로 뜨느냐, 아래쪽으로. 그게 적위의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구하는 공식 있잖아. 이거는 별로 따지면 별이고 태양으로 따지면 태양이야. 그래서 별은 이 적위값이 변하지 않아요. 태양만 변해. 저 적위가 변하는 새끼가 누구밖에 없다고? 그냥 이것도 외워야 돼. 너 투 해, 안 해? 너 사람이. 애들이 그거에 미치는 거야. 막 분명 기준이 있는데 누구는 변하고 누구는 안 변하고 막 그래요. 나머지는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새끼들 있지. 얘네는 가까우니까 저기 적격값이 변해. 가까우니까 졸라 멀리 있는 애들은 안 돼. 사실 걔네들 위치를 거의 우주의 끝으로 보거든. 그래서 변하면 안 되는데 태양계 애들은 돌아다니지. 근데 행성하고 태양은 예외예요. 그래서 얘네들 기준을 외워놓고 절기별로 네 저기값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기준부터 하는 거야. 뭐부터? 다시 한번. 세차 운동은 주기가 딱 단지라면 연교차 순간.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지면 연교차가 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나중고도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이 지구 자전축이 많이 기울면 북반구 기준 입장에서 여름에 태양이 조금 더 내 머리 위에 가까이 온다. 그래서 기온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남중고도 관련된 게 자전축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럼 4개 중에서? 위도. 네. 남중고도 관련된 게 2번밖에 없는 거죠? 아니요, 다른 것도 약간씩 있는 거야. 네요. 야, 겨울하고 여름하고 왜 기후 차이가 나? 남중고도야. 여름에는 태양이 이렇게 들어오거든. 자, 여기 좀 깎아 먹지만 여기다 좀 그릴게.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죠? 네. 근데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죠? 근데 햇빛이 이쪽에서 들어와. 어느 쪽? 이쪽에서. 근데 적도가 여기야. 우리나라는 여기쯤 있어. 그러면 여기는 지표면이 이렇죠? 들어오는 각도가 햇빛은 어디서 평행하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겨울에 요게 태양의 고도가 돼. 근데 여름이 됩니다. 뭐가 돼? 여름이 되면 이 자전축의 기울기가 반대가 되겠지. 반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가 적도가 되겠지. 그럼 우리나라는 대충 이쯤이에요. 그러면 요게 남중고도가 돼요. 남중고도가 어떻게 됐어? 그래서 이 자전축의 방향이 바뀌어서 여름, 겨울이 바뀌는 것도 결국은 남중고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때도 물어봐. 언제가 남중고도가 더 높나? 이런 거 물어본다. 지구 내 안에서 기후가 변하는 건 결국 남중고도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즉,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차이야. 그럼 남중고도는 최대값이 90도야. 남중고도 최대값이 얼마라고? 우리나라에는 안 나타나. 우리나라는 여름에 최대 78.5도? 여기가 최대값이에요. 이거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갖다 쳐 넣어도 80이 넘어가지는 않아요. 자, 하나 더 남았어. 뭐? 하나 더 남았어. 이심률의 변화. 뭐? 수학에서 이심률 배웠지? 이거 기하 같은 거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닌가? 아, 나또 수학 하나에 더 나오는 거거든.
20률, 중심에서 벗어나는 비율. 20률이 제로면 완벽한 어가 돼요. 근데 차원이면 20률이 큰 거야. 근데 지구의 공전 궤도는 20률이 0에 가까운 약간의 타원 궤도입니다. 뭐라고? 20률이 0에 가까운 약간의 타원 궤도. 그래서 근일점과 원일점 차이 있잖아. 네. 가까워요.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한 500만 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현재 스코어. 태양까지 거리 있지? 근일점일 때하고 원일점일 때 있잖아. 네. 500만 킬로미터밖에 차이 안 나요. 음. 엄청 큰 거 같지? 따지면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 정도면 지구가 한 400개 정도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거든. 지구 지름이 한 13,000km 되니까 500만 킬로미터면 그 사이에 한 400개 정도 지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엄청 먼 거 같이 보이지? 근데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평균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얼마? 그 중에 500만 킬로미터입니다. 10%면 얼마지? 1,500만 킬로미터지. 그치? 아까 봤어. 1억 5천만이니까, 그치? 10%면 1,500만 킬로미터지. 1%면 150만. 한 3%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거야, 거리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궤도가 원에 가깝지만 약간은 이심률이 있는 타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주기가 10만 년 주기로. 얼마? 10만 년 주기로 좀 이심률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심률이 작을 때거든. 어디서? 이심률이 요게 클 때거든. 요게 이심률이 작을 때야. 근데 그림을 따라 안 그려주고 그냥 이걸 화면에 안 잡혀지면 요걸로 설명할게. 이심률이 작아지면 어떻게 되면? 자, 이때가 계절이 뭐? 지금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다. 여름이야. 여름. 네. 네. 여름. 이심률이 큰 거고 이심률이 작은 거라 그랬지? 네. 그럼 여기가 여름이지? 근데 여름에 거리가 어떻게 됐어? 이심률이 커지니까. 그럼 여름의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져. 그럼 이때는 남반구가 겨울이야. 그러면 남반구 나한테 따뜻해질 거야. 나한테 그래서 이거는 얘하고 비슷하게 북반구는 이심률이 커지면 밑에다 줬자. 이심률 증가하면 북반구는 야야씨. 아유, 내가 여기서 말을 좀 쓰기 싫어요. 북반구는 연교차가 집니다. 연교차가 집니다. 남반구는 감소하게 됐어. 내가 어느 쪽으로 외우자 그랬지? 빵을. 증가하는 쪽으로. 어느 쪽으로? 북반구에서 증가하는 쪽. 이렇게. 우리가 북반구에 사니까 북반구 기준으로 외워봅시다. 남반구는 반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자전축의 기울기는 북반구, 남반구가 같이 움직인다는 생각하시면 돼. 이 중에 보통 두 개를 갖다 주고, 뭐, 얘를 주든 얘를 어떤 조합을 주고, 같이 증가하는 쪽, 같이 감소하는 쪽, 하나, 두 개를 딱 선을 그어준단 말이야. 그리고 이때 뭐, 태양의 남중고도가 뭐, 우리 북반구 기준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남중고도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두 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해석하는 문제를 준다. 근데 내신에는 거의 그런 문제가 없었지. 네? 독립이었잖아. 근데 이제는 두 개씩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견적일 거야. 태양의 활동. 뭐라고? 올해 이게 시험에 나오고 쉬워요. 올해가 극대일이야. 극점. 그래요. 올해가 극대일. 다른 과학 선생님들 이거 신경 안 써. 혹시 지구과학 기간에 혹시 흑점 얘기 나오잖아. 그러면 최근 극대기 언제예요? 이러면서 지구과학 선생님은 알고 있을 거야. 올해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야. 얼마 전에 내가 학교 문제를 봤는데 거기서 나오더라고. 인공위성 뭐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 흑점이 많으면 플레어가 잘 터져요. 흑점 주변에 폭발 현상이 플레어잖아. 그럼 지구에 대인저 현상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지. 지구의 그 전리층이 교란되는 현상을 대인저 현상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거 저 태양 좀 세게 맞잖아.
그럼 인공위성 작살나요. 부서지는 게 아니라 고장나요. EMP 폭탄 맞는 꼴 생긴다고.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인공위성을 지구 반대쪽으로 옮겨요. 그럼 지구가 먹방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나가면. 그래서 태양은 24시간 감시합니다. 혹시 지구 쪽으로 플레어가 폭발하는 게 있나. 근데 지구 쪽으로 그 플레어가 올 확률은 흑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이 좀 높겠죠? 근데 참 다행인 게 이 플레어가 지구에 잘 안 와요. 왜? 흑점은 태양의 적도에는 잘 안 생겨. 태양의 완전 적도에는 거의 없는데 우리 지구는 태양의 적도 그 연장선 라인에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지구상에 우리 태양계 있지? 태양계 명왕성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플레어를 두들겨 맞을 확률이 낮기는 해. 그런데 언제든 맞을 수 있어. 1950년대가 미국 쪽에 이게 맞아가지고 대량의 정전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 지금처럼 전신망이 엄청 발달해 있지가 않았지. 그래서 큰 피해가 생각보다 없었는데 지금 저 태양풍 지금 두들겨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미국이 망해요. 특히 미국은 그 변압기가 많이 부족한 나라야. 그래서 한 군데 변압기 터져나가잖아. 그거 살리는데 몇 개월 걸릴 수 있어. 그 동네 완전 작살나는 거야. 몇 개월 동안 전기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래서 미국은 이쪽 주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하잖아? 그럼 이게 연쇄적으로 작살이 나는 수도 있어. 그 전력망이 연결이 돼 있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나마 이 변압기에 여유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그런 거 우리나라도 빨리빨리 잘 만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 단지 정도가 작살이 나잖아. 그럼 트럭 하나가 변압기에 딱 갖고. 그래서 그 변압기 살릴 때까지 그 트럭을 대신해줘요. 이렇게 이동식 변압기도 우리나라는 일부 갖고 있고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 미국은 별도로 중요하지. 전 세계적으로 변압기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의 활동 변화가 요번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에는 한 번은 나오고. 문제 내는 놈 중에 누군가는 알고 있겠지. 올해가 태양 활동 극대기다. 자, 극대기들의 흑점수가 내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플레이어부터 들어간다. 많이 터질 거야. 그럼 우리 쪽에 그 전리층 교란되는 델린저 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날 수 있다. 델린저 현상이란 이 폭발에 의해서 지구의 자기장이 뒤틀려서 장거리 무선 통신에 영향을 받는 현상을 델린저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봤어? 델린저. 델린저. 지구의 자기장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네. 여기 보면 태양 쪽에 층이 이렇게 져 있잖아. 이거 하나 껍데기에 딱 깨지면서 반대쪽으로 이동한다고 해. 그럼 지구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거든. 그래서 특히 AM 라디오가 개판이 돼. 장거리 무선 통신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 아이씨, 어딨어? 여기 있다. 지구의 자기장이 예쁜 그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구에서. 불 잠깐만 꺼볼래 너? 네가 꺼야 돼. 지구의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잘 보이죠. 이 바닥에 또 하얗다는 생각이 얼마나 잘 보이겠어. 요즘 그것도 판다? 낮에도 이렇게 잘 보이게 반사 잘 되게 그래서 그 벽에다가 그 천 같은 거야 딱 하면은 낮에 해도 2분 수준으로 보여. 이 정도면 영화 볼 만하지 않겠니? 내가 몇 번 봤다 이거는. 요게 끊어져서 이 반대로 확 넘어가고 그런 현상이 생겨요. 왜냐면 이게 이제 태양풍을 표현한 그림이거든. 이게 강하게 오니까 이게 끊어져서 뒤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런 수가 생긴다. 지구의 자기장은 태양 쪽은 어때? 얇죠? 네. 반대쪽은. 요거 바꾸고 나가면 이제 우주 방사능이 노출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국제우주정거장 ISS 있지? 얘네들은 여기쯤 있어요. 고도가 400km밖에 안 돼. 여기서 여기가 13,000이거든? 13,000. 근데 ISS 400km지? 여기서 얼마 떠 있겠어, 여기? 얼마 붙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태양의 흑점. 너는 이거 할 텐데? 투하면?
이게 흑점들이고, 어디로만 하는 거예요? 응? 대학이 어디로? 그렇게 보이는데, 여라. 응? 귀엽다고? 너도 좀 이상하구나. 여기 90년대까지밖에 안 나왔어, 씨. 진짜 안 귀여운데. 안 귀여워요. 이것도 과거고. 이거 최근 데이터를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왜 최근 데이터가 안 나와? 여기 연도가 딱 있었으면 좋겠는데. 연도가 없네. 흑점 그거랑 수변으로. 그리 좀더 잘 나와요. 흑점, 극대기. 응. 이렇게 하면은 전체 데이터로 보면은 아마 올해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24년이지? 맞아. 올해 극대기가 맞아. 음. 근데 지금 보면 태양의 흑점이 여러 개가 보인다 그러더라고. 내가 이거 2월 초과 1월 말 그때쯤? 그때쯤 내 다큐로 봤었어요. 나 집에 가면 다큐 자주 본다 그랬잖아.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봐봐. 태양 예측가들은 태양 활동 극대기가 2024년에 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니까 올해가. 근데 이게 반드시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안 해. 지난 극대기가 지금으로부터 대충 11년 주기거든요. 그럼 그때는 2013년이어야 돼. 삑살이 났었어요. 그때도 한 2년 삑살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략 11년 주기지 반드시 11년 전 주기는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했어? 올해가 극대기일 것으로 예측한 거지 내년에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과거를 연구한 건데 소빙하기 이때가 이제 우리 조선시대 그때쯤 됩니다. 이때 태양 활동이 굉장히 어때? 흑점수가 적었다 그러죠? 그래서 소빙하기까지 나타난다. 이때가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이 한 3도 정도 낮았던 걸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3도면 생각보다 굉장히 심한 거랍니다. 근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넘어올 때 보면 평균 기온이 막 10도, 15도씩 왔다 갔다 해요. 2, 3도만 해도 농사 망하고 뭐 이 정도로 소빙하기가 오는데 10도, 15도면 우리나라 겨울 있지? 겨울이 되면 아예 영상인 날씨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가 우리 우리나라 기온 특징이 뭐야? 삼한사온. 3일 정도 춥고 4일 정도 좀 따뜻하죠. 근데 겨울에도 영하로 완전히 떨어지는 날은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근데 그 10도 내려봐. 영상인 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름에 20도 넘는 여름에도 40도까지는 안 올라가잖아. 근데 거기서 10도 낮춰봐. 30도가 안 된다는 얘기야. 여름이 30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야. 한여름이. 우리나라 아무리 더워봤자 여름에 37, 8도까지밖에 더 올라가? 아무리 더워봤자? 근데 거기서 10도 빼면 27, 8도야. 그러면 곡식이 제대로 익을까? 농사가 개판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임금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으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굶으면 꼭 대규모 도적대가 굶어 죽겠으니까 도적질이라도 해서 먹으니까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는 시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자, 기후 변화에서 지구 내적인 요인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요인?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륙 이동설이에요. 뭐라고? 수륙 분포. 정말 뭔가. 수륙 분포가 변하면 해류가 변해요. 수륙 분포가 변하면 뭐가 변한다고? 해류가 변하면 그 근처 육지의 기후 자체가 변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해류가 변하니까 해양 생태계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재수 없으면 산소가 아예 그 근처 바다가 고갈이 되는 수도 생기는 거야. 원래 해류가 늘 흐르던 지역인데 안 와. 그럼 산소 소모하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생물계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게 수륙 분포의 변화입니다. 영국은 우리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따뜻합니다. 그 이유가 그 근처에 항상 난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런 기후 변화가 생겨요. 그다음 화산 활동. 자, 화산이 터지면 얘들아 이거 기억해야 돼. 화산이 터지면 제일 많이 나오는 가스가 누구? 그렇죠. 수증기가 최소 5, 60%는 넘게 나옵니다. 이산화탄소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야.
이산화탄소는 넘버 2야. 이산화탄소는 뭐라고? 넘버 2쯤 돼요. 그리고 이거 들이마시면 죽어요. 여기 막 저 이산화황이라든가 이런 그 독성 가스가 너무 화산 터지면 그리고 또 그 화산 진이 허파에 쌓여서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려요.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 돼. 화산 진이 허파 들어가갖고 쌓이면 허파가 재기능을 못해요. 그 화산 그 진, 화산재 얘네들은 물 먹으면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리는. 근데 이게 워낙 작은 입자니까 들어가지. 허파는 축축하지. 그냥 달라붙지. 이게 계속 달라붙겠지. 그럼 허파가 쌓여서 재기능을 못해. 그래서 어, 독가스에 중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허파의 진폐. 이게 옛날 탄광에서 그 광부들이 걸리는 그런 병 때문에 급성으로 죽게 되는 상황이 많아요. 그럼 거기다 뭐 독가스까지 있으면 확실하게 죽어버리겠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포인트를 수증기도 아닌 이산화탄소에 하고 먼지 쪽에 맞춰야 돼요. 첫째, 화산이 터지면 근처 기온은 떨어져야 돼요. 왜? 화산이 터지면 왜 지구의 기온은 낮아질까요? 관광지하고 되게 올라와가지고 태양. 햇빛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화산이 터지면 짧은 시간 안에는 온도가 떨어져야 돼. 몇 년 정도는 떨어져야 돼. 그런데 화산 활동이 워낙 어마어마했다고 쳐보자. 뭐 미국의 옐로우스톤 공원이 터졌다고 치자. 옐로우스톤 공원은 분화구가 20km야. 백두산 분화구 얼마 안 되거든. 둘레가 3km야. 쭉 백두산 둘레가 3km밖에 안 돼요. 근데 옐로우스톤 공원이 이렇게 돌아가면 수십 킬로고, 어? 어마어마해요. 진짜 특사하고 상쾌하게 무슨 옐로우스톤 공원이 왜 이름이 옐로우스톤이겠어? 불안정. 왜 돌아갈까? 금? 에이, 황? 유황. 음. 그리고 처음에는 분진 줄 알았어요. 옐로우스톤 공원 이렇게 딱 주변에 이렇게 암벽 같은 거로 둘러싸인. 근데 그게 아니라 화산이었던 거야. 그런 슈퍼 볼케이노가 지구에 한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5번 대멸종 있지. 그 중에 한 번 정도가 그 시베리아 그쪽에 있는 슈퍼 볼케이노가 터졌던 게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지구에 5번 대멸종이 있었잖아. 근데 미국의 슈퍼 볼케이노가 터지잖아. 그럼 이 마그마가 50km 상공까지 올라갈 거래. 뭐 솔직히 화산이 터지면 보통 대륙권 안에서만 먼지가 올라가고 끝나요. 대륙권이 11km, 12km 여기까지니까. 근데 쭉 강하게 터지잖아? 그럼 성층권까지도 올라가. 이러면 존나 문제가 되는 게 성층권은 졸라 안정층이지. 대류가 돼야 안 돼. 얘네들 잘 안 내려와. 그러면 그 여파가 길게 가. 성층권까지 올라가면. 강한 화산이면 성층권까지 먼지를 올려보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은 기온이 어떻게 돼? 낮아진다고 보셔야 돼요. 화산 터지면 기온이 일단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미국의 슈퍼 볼케이노 같은 경우 터지면 그 화산재가 다 가라앉는데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동안 농사는 어떻게 하지? 아마 지구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고 개작살 식량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요즘 뭐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의 뭐 50% 생산한다 그러지? 그거 다 생산 못해요. 그 동네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만 있는 동네가 될 거야. 우리나라도 여름이 없어질걸? 우리나라도 1년에 한 7, 8개월을 눈에 덮여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야. 미국의 슈퍼볼케이노가 터지면. 그러니까 슈퍼볼케이노가 터지면 우리나라는 다이렉트 피해는 없죠. 근데 이것 때문에 간접 피해야. 우리나라에 여름이 없는 날씨가 이 몇십 년 지속된다고 생각해봐. 뭐 먹고 살래? 우리나라 쌀 빼고 식량 자급률이 40%밖에 안 되는 나라. 절반 이상을 다 수입해서 먹어.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한다면 우리나라 인구에 얼마만 살 수 있다? 40%밖에 못 살아납니다. 조선시대 인구가 2천만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지? 우리 한반도 안에서 거의 자급자족을 해야 됐어. 그럼 그때보다 농경지는 오히려 적습니다. 지금 스코어. 그러면 지구 인구가 대충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절반 넘게 죽어나간다고 싶으면 대략 2천만쯤 남겠죠. 근데 굶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을까? 특히 도시가 난리 날 거야. 이 도시가.
농사를 아예 먹을 야, 시골에도 먹을 게 없는데 도시까지 그걸 팔까 안 팔까? 안 팔겠지? 너네 집에 식량 몇 달치 있어? 솔직히 집에 식량 몇 달치 쌓아놓고 사는 사람 있니 없니? 너네 혹시 몇 달치 쌓아놓고 있냐? 야, 쌀 오래 놓고 먹으면 그거 냄새 나요. 다른 거 너네 아마 쌀을 집에다 사다 놔봤자 20kg 단위, 많이 사놔봤자 40kg 단위일 거야. 아마 그럴 거야. 80kg씩 안 사다 놓을 거야. 왜냐면 도정한 쌀 있죠? 그 하얗게 도정한 쌀은 오래 놔두면 밥이 누리끼리하게 돼요. 그리고 쌀이 점점 검은색이 되거든? 그러면서 밥맛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너네도 부모님이 절대 뭐 한 달 이상 먹을 쌀을 사다 놓지는 않을 거야. 물론 가을에 뭐 누가 친인척이 쌀 한 가마니 주어서 이런 경우는 좀 오래 두고 먹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을 거야. 쌀을 어디다 구해 먹니? 아니면은 그 사다 먹니? 사다가 먹겠지? 그러면 거의 20kg나 10kg짜리 포대 사다 먹을 거야. 야, 나는 1년에 20kg짜리 2포 사 먹어요. 20kg짜리. 나머지는 다 시골에서 갖다 먹거든? 근데 시골에서 갖고 오면 문제가 있어. 10월에 갖고 와요. 그 언제까지 먹는 줄 알아? 그 이듬해 8월까지 먹어. 그 이듬해 8월까지 먹어. 그때쯤 되면 쌀이 거무튀튀하게 돼요. 장마 여름 지나면. 그런데 슈퍼볼케이노 터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미국 망합니다, 그럼. 미국은 망합니다. 미국은 뭐 전역에 화산재가 미터 단위로 쌓일 거야. 미국 망합니다. 아마 슈퍼볼케이노 터지면 지구 인구 전체 있지? 3분의 1도 살아남기 힘들 거라 그래요. 식량 문제 때문에. 3분의 1이 뭐야? 10몇 프로 살아남으면 다행이지. 자, 화산이 터지면 일단 기온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화산이 워낙 대규모로 터지면 아까 수증기 다음에 이산화탄소라 그랬지.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좀 겨울이 지나가고 기온이 떨어질 테니까 이제 좀 따뜻해지나 보다 했더니 무슨 현상이 일어나? 지구 온난화가 돼서 오히려 너무 뜨거운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두 번 죽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여파가 완전히 없어지는 데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100년이면 그 겨울 현상은 2, 30년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없어지겠지만 지구 온난화는 훨씬 길게 갈 거거든요. 그럼 100년 가지고 해결이 될까? 그건 뭐 우리가 걱정하지 맙시다. 슈퍼 볼케이노가 미국의 옐로스톤 공원이 곧 터질 거래. 이렇게 몇십만 년에 한 번씩 터졌는데 가장 최근이 20 몇만 년 전에 한 번 터졌대. 그냥 곧 터질 때가 된대. 오차는 2만 년이래. 지구가 계속 원래 1만 년, 2만 년은 오차도 아니잖아.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리고 요즘 들어 백두산 터진다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죠. 옛날부터 그랬어요. 벌써 그게 10년 넘었어. 근데 백두산 터지는 건 주기가 대충 약 1000년이래. 약 1000년. 근데 그 1000년 전이면 발해가 멸망할 때쯤이거든. 그래서 발해 멸망한 백두산 폭발하고 연관짓는 그래서 화산재가 완전히 덮여버린 뭐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그 정도 터졌으면 지구 평균 기온이 몇 도 정도 떨어지면서 그쪽 북쪽 지역 있지 농사를 못 져서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하면서 망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건 정설은 아닙니다. 인위적 요인은 인간 때문이지. 뭐 온실기체. 온실기체는 누구누구 있을까? 온실기체 몇 가지 하나 보자.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근데 수증기는 크게 문제 삼지 않죠. 수증기는 크게 문제. 그럼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위주. 탄소 위주라고. 사실 이산화탄소가 자연적으로 대기에서 순환하는 게 있는데 인간이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소모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수치를 너무 높여놓은 거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최근 100년 동안 한 30 몇 프로가 올라갔습니다. 산업혁명 때부터 지금까지 한 150여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0.04%가 0.04%가 됐다고.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 빨리 0.05%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산화탄소가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이 화석연료 사용을 중지해도 당분간은 더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아요. 근데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잘 안 녹아요. 그래서 바닷물에 녹든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녹아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기체가 돼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당장 화석연료 사용을 멈춰도 당분간은 더 지속되고. 근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0.04%, 0.03% 낮지? 그럼 제거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물론 제거할 수는 있어요. 이산화탄소 흡수할 수 있는 장비들도 있고 이래요. 근데 농도가 어떠니까? 너무 낮죠?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산화탄소를 응? 에너지를 적게 들이고 지금 이산화탄소가 어느 점이 영하 40 몇 도? 외우자 이거. 이산화탄소 어느 점이 40 몇 도인 거야. 어딨어? 씨. 한국말. 이씨 뭐야? 백과사전을 얘기해 주란 말이야. 어느 점하고 녹는 점은 같은 말이야. 아이씨, 이산화탄소. 영하 78.5도래요. 영하 78도. 그 정도까지 온도를 낮추잖아. 그러면 액체 이산화탄소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 드라이 아이스라 그래서 승화를 생각하죠. 온도 압력을 조절하는 그 정도면은 이산화탄소 이게 저기구나. 씨. 78.5도면 드라이아이스 된다고요? 맞아. 드라이 아이스 돼요. 보통. 근데 일기압 조건에서는 그게 액체가 아니라 고체로 승화성 물질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온도를 그렇게 낮추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즉, 그 전기를 얻어내려면 방출하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다고, 화석연료가 더 많이 소요가 된다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현재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광합성입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문제는 지구상 전체에서 광합성을 열심히 시켜도 인간이 배출하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총량제하자 막 지랄을 하는 거야. 어, 물론 우리 죽기 전에는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죽고 나서 이제 우리 후손들이 문제지. 그다음에 에어로졸이 뭐냐면 어, 정확히 따지면 액체입니다. 근데 물방울이 너무 작아. 뭐라고? 너무 작아. 혹은 고체야. 근데 입자가 너무 작아. 그럼 공중에 둥둥 떠다닐 수 있어 없어? 떠다닐 수 있어요. 안개 같은 거. 그런 게 에어라졸이야. 고체나 액체인데 입자 사이즈가 아주 작아서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닐 수 있는 상황이지. 그게 에어라졸이야. 너네 분무기로 뿌리는 게 그게 에어라졸이라고. 분무기로 그 뿌리지. 그게 에어라졸을 만드는 거라고. 물론 걔네들은 입자가 크니까 거의 대부분 가라앉지만 오래 떠 있을 수 있으면 에어라졸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사막화도 왜 생기냐? 인간이 자꾸 산림을 파괴합니다. 아마존은 1년에 우리나라 면적의 20%씩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두 개의 면적이 해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열대 우림이. 근데 전 세계에서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게 열대 우림이고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제거해 주는 것도 역시 열대 우림이에요. 근데 그게 해마다 5년마다 우리나라 면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몇 년 됐죠? 그 아마존을 도전하자, 아마존의 개발을 금지시키자라는 얘기를 유로 연합에서 했습니다. 근데 유럽에 아마존이 있나? 어디 있어? 저 브라질, 멕시코 이쪽에 있잖아. 그 브라질 대통령이었어. 니네가 지금 뭔데 남의 나라 개발을 하네 못하네 그 소리.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이 사과했어요 그때. 근데 솔직히 브라질에서 거기를 개발할까? 유럽의 자본가들이 개발할까?
거기 개발하면 돈 버는 게 브라질 사람일까? 유럽의 자본가일까? 유럽의 자본가예요. 우리도 사막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뭐 황사, 미세먼지. 미세먼지 중에 상당수는 중국의 산업화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는데 상당수는 이 사막화 영향도 있습니다. 황사하면 사막화하고 영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덕분에 마스크 많이 만들어놨잖아. 도시화도 마찬가지. 요즘 너네 맨땅 밟을 일 있냐 없냐? 없죠. 맨땅 밟아본 게 솔직히 학교 운동장 정도 빼고는 맨땅 밟아볼 기회가 있어요? 나가. 없죠. 나는 시골 가면 일부러 맨땅 밟고 와요. 현재 고향이 시골이니까 일부러 논에도 일부러 한번 맨발로 논에 한번 일부러 들어갔다 오고 그래요. 일부러. 사람들이 맨땅하고 너무 안 친해 지금. 너는 저기 신발에 흙 묻은 경우 언제야? 거의 맨날. 선생님 어렸을 때는 포장 안 된 길도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비 온 다음에 놀면 신발이 진흙창이 돼버렸었어. 그래서 그 진흙을 털기 위해서 세탁을 자주 했거든. 근데 요즘 솔직히 너네 운동화 빨아 안 빨아? 안 빠르. 잘 안 빨죠? 그 이유가 뭐야? 겉으로 보면 너는 맨날 쓰레빠 끌고 다니니까 그렇겠죠. 근데 겉으로는 별로 안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신어서 냄새 많이 나고 이러면은 안 빨고 버리고 새로 사지. 그런 사람 생각보다 많더라고. 지지. 이게 헐어서 안 신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안 빨고 버리고 새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뭐 신발창 같은 것도 어때? 그냥 교체하고 뭐 그러잖아. 도시화에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은 이게 지구과학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거든? 기후변화 쪽에서 이제 살짝 나올 건데 도시 열섬 현상. 무슨 현상? 열이 섬처럼 고립된다라는 뜻이거든, 그게. 뭐냐면 도시 지역은 응? 근처에 풀이 많은 지역보다 평균 2, 3도 정도 높아요. 몇 도나 높다고? 그러면 도시에선 상승 기류가 생겨야 돼. 도시에선 뭐가 생겨? 도시가 있으면 여기 도시 지표면이 있고 여기가 도시다 싶잖아? 네. 그럼 여기는 상승 기류가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지겠지. 도시 상공에서 좌우로 흩어지면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기가 다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게 돔을 만드는 거, 돔. 그래서 외부하고 차단이 돼버려요. 공기가 이렇게 순환하면서. 너 무슨 잘못을 했어? 이렇게 순환을 하거든? 그래서 외부하고 공기가 거의 완벽하게 차단은 아니지만 이 순환에 의해 차단되면서 도시가 외부보다 온도가 몇 도 정도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만 공기가 뱅뱅뱅뱅 도니까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도 이 안에 누적이 되는 현상이 도시 열섬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나가잖아. 술 많은 동네로 나가잖아. 그러면 시골로만 나가도 더 시원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도시 자체가 산보다 기본 몇 도가 여름에 더 거기다 계곡 가면 시원하죠. 왜 시원해지는 것 같아? 무리수. 광합성 때문에. 광합성이 뭐야? 액체를 기체로 수증기를 날리는 현상이죠. 네. 정확하게 증산작용. 그렇지? 그러면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야 되죠. 그래서 산에 가면은 그늘도 있고 그것 증산작용 때문에 기온 자체가 내려가는 게 정상. 그래서 여름에 꼭 바닷가가 아니라 산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온도가 낮아. 거기다 계곡이면 물도 있고. 근데 삼국대기니까 물도 또 차갑고. 그래서 계곡파가 있는 거죠. 낮죠. 난 바닷가파 아니야. 해변가파가 아니라 난 계곡파야. 왜냐면 바닷가 가면 피할 데가 없잖아요. 넌 어느 쪽 파야? 너는 바다요. 나는 방콕파야. 당연하니까 에어컨 바람이 최고 시원해. 아니야? 나 호텔 가.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야, 가다 오다 더위 먹어. 가다 오다 더위 먹어. 안 가는 게 짱이야. 밤에 바다 가면 진짜 좋은데. 밤에 바다 가면 또 따뜻하잖아, 물이. 진짜 좋은데. 밤 12시 넘어서 바다에 발에서 담궈봐. 따뜻하게 느껴져요. 공기 온도는 떨어졌는데 바닷물 온도는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자정 넘어서 바닷물에
발을 담그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마세요. 또 내려가면 어디 갔는지도 모릅니다. 저기 그 조개비하고 따개비들이 니네들 얼굴 파먹는 수가 생겨. 사람이 물에 빠져 죽잖아. 그럼 걔네들이 개 있지 개, 개, 문어, 낙지, 따개비 얘네들이 이렇게 둘러싼대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사람을 찾을 때 있지 갯벌에서 이렇게 볼록한 걸 찾는 거래. 색깔은 구분이 안 되니까 뭐 진흙탕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 많은 데를 찾는 거야. 가서 보면은 돌무대기가 아니라 사람이래. 직접 찾아봤다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 난 직접 본 적 없고. 그러면 얼굴을 못 알아본대. 24시간만 지나면 이게 없대요. 진짜. 24시간 지나면 여기가 없대. 다 뜯어먹어갖고 없대. 근데 얼굴 멀쩡하다 그러면 되게 빨리 찾은 거고. 그래서 뭐 신원 파악하는데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 이게 없어서. 외부로 노출된 거 다 뜯어먹는 거야. 지문 있어? 얼굴 있어? 못, 그러니까 신원하기는 어렵지. 자, 그 다음에 기후의 변화는 조금만 쉬었다 하자. 또 이게 지금 아니면 박태희가 많은. 여기 난 이해를 못 아니 하겠는데. 봐봐. 난 이해를 못 아니 하겠는데. 우리 시간표에 기하가 있구나. 나 기하 안 하는데. 근데 나는 생명을 있으니까 1번에 가야 되는 거지. 근데 그 뒤쪽에 보면 뭐 있는데. 아, 너네 수업할 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네. 여기서 잘못 찾아 들어가면 어떡해? 뭐 첫 주는 막 잘못 찾아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니까. 아, 근데 난데줄 모르겠는데. 대학교에 그런 일이 꼭 있어요. 지가 강의 신청했는데 시간이 늦어서 우리 때는 이렇게 OMR 카드로 작성했거든? 지금은 컴퓨터로 클릭이야. 그리고 지각하는 거 그거 못 듣는. 아니 근데 일단 첫 주차는 변동이 가능한 시간대거든? 그래서 강의 신청할 때 우리 때는 OMR 카드로 작성을 해. 근데 첫 주차 가면은 명단이 초과되면 늦게 신청한 사람 자르거든? 근데 내가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첫 시간 가봐야 돼. 우리 때는 그랬었어. 그런데 지가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도 모르고 와갖고 그냥 앉아있는 애들 있어. 많아, 진짜 많아. 그래서 첫 시간에 저기 와서 출석을 불러. 그럼 저 출석 안 불렀는데요. 무슨 과 누구냐고 물어봐. 그럼 명단이 없다고 확인해 보라고. 그러면 그 신청해서 잘린 거야. 그 명단 수강 인원이 있거든. 그래서 늦게 신청하면 없어요. 특히 몇몇 예를 들어서 스포츠 중에 좀 이렇게 인기 높은 스포츠 종류 있잖아. 골프 이런 거. 그거는 30명 치는데 30명 클래스 두 개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거 느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공은 나중에 신청.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듣고 싶은 거 있지? 그런 그 인기 높은 것부터 빨리 신청해야 돼. 그게 요령이야. 전공은 어차피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전공은 인원수 차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 우리 학과 내부의 인원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군대 간 놈들 있을 거 아니야. 수강 인원에 비해 신청 인원이 항상 적어요. 근데 교양은 모든 학과 학생들이 덤비는 과목이잖아. 근데 인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신청해. 열리면 그거 전공 먼저 채우는 게 아니라 그걸 빨리 신청하고 전공을 신청해. 그래서 대부분은 전공을 먼저, 전공이 더 중요하니까 전공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 나 같은 경우는 듣고 싶은 거는 우리 때는 OMR 카드 작성이거든. 나는 집이 시골이잖아. 그러니까 내일부터 신청이야. 그럼 난 그 전날 학교 와서 잤어. 학교에서 자고 아침에 그 앞에서 기다려. 문 열기 기다려. 그래서 학과 딱 열리잖아. 그럼 가서 빨리빨리 시간표 짜가지고 빨리 제출을 해. 그래야 내가 듣고 싶은 걸 다 들을 수 있어. 그래서 야 내일 모레까지인데 뭐 내일 하지 뭐 이러잖아. 그럼 망해. 전공은 어차피 인원이 초과돼도 들어야 되는 학생이잖아. 담당 교수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 인원 풀어줘요. 하지만 교양은 안 돼. 그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신청하는 게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수강 신청 기간이 금요일 날 가면 돼. 월요일 날. 그래야 듣고 싶은 걸 들어. 그럼 너네들은 어떤 걸 들을 거야? 듣고 싶은 걸 들을 거야? 학점 잘 주는 걸 들을 거야? 그게 먼저. 하나 정도는 내가 듣고 싶은 거를 들어도 좋아요. 근데 대부분은 학점을 잘 주는 거. 그리고 출석에 널널하게 해주는 거. 가끔 좋은 교수님들 보면 너 자꾸 자면은 삐질 거야 이런 교수님 계세요. 수업 태도가 너 마음에 안 들어 삐야 이런 그럼 태도가 마음에 들면 A 준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그냥 조용히만 있어도 A를 주는 과목들이 있었어. 요즘은 그거 안 돼요. 요즘은 A는 몇 명, A는 몇 퍼센트, B는 몇 퍼센트, 이게 퍼센테이지가 나뉘어져 있어. 근데 옛날에는 교수님 마음대로 올 전부 다 A 플러스 다 줘도 상관없어. 그래서 너 자꾸 자고 그러면 너 떠들면 B 줄 거야 이런 교수님이 계셨어. B만 줘도 감지도 없는데 B를 준대. 그런 애들이 있어요. 덕분에 학사 공부 얼마나 애들 좀. 대학교에서는 좀그 선배들하고 친해야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있거든. 야, 솔직히 그런 정보 누구한테 받을 거야? 줄 사람 있어 없어? 선배들하고 그래서 친해야 돼. 선배들하고 친해놔야 이 교수님은 그리고 족부 작년에 이런 대학교 교수들 되게 기른다. 작년 시험 문제하고 올해 시험 문제하고 앞에 연도만 바꾸는 경우도 다 반사야. 진짜. 작년에 그 한글 파일이지 그대로 프린트해서 시험 다시 보는 교수님들도 많아요. 왜냐 작년 교재 올해 교재가 똑같으니까. 그럼 작년 시험 문제 확보할 수 있을까 없을까? 누군가는 그 족보 갖고 있어. 생각보다 많은 사람. 그럼 선배들하고 친하면 그 족보? 특히 그 선배가 작년에 A뿔 받았대. 그러면 요약 정리해놓은 거 있을까 없을까? 그것까지 같이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죠. 그 커피 한 잔 사주면서 근데 족보 좀 주세요. 커피 한 두 잔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거잘 이용해 보십시오. 학점이 잘 나와야 잘 끌고 맞습니다. 기후 변화의 양상 중에서 온실 효과. 자, 온실 효과는 절대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온실 효과는 대기가 있으면 온실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기가 있으면 온실 효과는 무조건 나타납니다. 오케이? 지구하고 달은 태양에서 거리가 비슷해요. 근데 평균 기온은 지구가 달보다 15도 이상 높습니다. 그 이유가 달에는 대기가 없고 지구에는 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 온실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더 높은 거야. 태양계에서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행성이 누구지? 금성. 왜? 태양이랑 가까이 있어. 수성이 더 가까워. 왜요? 음. 아, 수금. 어. 금성에 이산화탄소가 대기가 거의 다 이산화탄소에는 근데 대기압이 97기압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900 바닷물도 900 한 60m쯤 들어갔을 때 있지 그 압력이야. 근데 그 압력 대부분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나타나. 그렇다는 얘기는 온실 효과가 쩔어. 그래서 표면 온도가 400도 가까이 섭씨 400도. 절대 온도로 따지면 거의 600도 근방. 답이 요걸로 보이는 답이 요걸로. 그래서 황산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 황산 성분이고 산소가 굉장히 진하게 내려요. 그래서 화성 탐사선을 보냈을 때 나사에서 탐사선 보낼 때 이제 떨어지면서 워낙 구름이 두꺼우니까 떨어지면서 지표면이라도 사진 몇 장이라도 보내주면 다행이야 이러고 보냈거든. 근데 얘가 떨어져가지고 한 바퀴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고 죽었어. 그 전에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왜? 회로판 뭐로 만들지? 납땜해야 되지. 나무 녹는 온도가. 그러면 회로판이나 이런 거 다 어떻게 될 거야? 시간이랑. 아마 그거 화성 탐사선을 만들 때 납땜을 안 했을 거야. 납땜하면 회로판 다 녹아서 쓸 수 있었겠나? 아마 다른 방법을 썼겠지? 그 표면이 높고 너무 높은 대기압 때문에 사진 몇 장. 야 우주는 진공이고 여기는 기압이 97. 이거를 버텨야 되니까 오래 못 버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사진 한 바퀴 돌려서 찍고 지구로 전송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나사에서도 놀랬대. 오 씨발 이것까지 되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면서 사진이라도 보내주면 지표면 사진이라도 보내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그 이유가 온실 효과가 가장 큰 거예요. 오케이? 온실 효과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 온난화가 문제야. 뭐라고? 기본나라. 오른쪽에 보면 어디 갔냐? 보인다. 온실빛이 보이죠? 네. 이 새끼들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데 보통 얘는 잘 얘기 안 해. 얘는 잘 얘기고 오존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좀 효과가 미미하죠.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 있어.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구? 이산화탄소. 저는 메테인은 왜요? 이랬는데 메테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메테인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축산업에서 소가 방출하는 양이 어마어마해요. 소가 방구꾼다고 트림하고
그래서 메테오 엄청 생기고 또 하나는 메테인이 동토 땅, 남쪽에 땅속 내지는 바닷속에 가스 하이드레이트 형태로 메탄가스가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얘네가 녹아서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얘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걱정되면 햄버거부터 먹지 마라라는 소리가 나와요. 햄버거 패티 대부분 뭐야? 소고기예요. 햄버거 패티 상당수가 소고기예요. 근데 생각보다 소고기를 우리가 구워 먹고 이런 쪽으로 엄청 소비가 되겠죠? 근데 햄버거 패티로 들어가는 그 소고기 양이 어마어마하대. 그것만 빼도 지구 온난화에 도움이 될 정도.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없으면 햄버거부터 끊으라고 그러죠. 이유가 그거예요. 이산화탄소 가장 큰. 사실 농도가 똑같다면 이 새끼가 되고요. 농도가 똑같다면 메테인이 이산화탄소보다 몇 배 능력이 세요. 그런데 양으로 따지잖아? 그럼 얘가 몇천 배 많아요. 양으로 따지면 농도로 따지면 이산화탄소가 메테인보다 몇천 배 많아서 주범은 이산화탄소. 사실 똑같은 농도면 메테인이 더 문제예요. 농도가 같다면. 근데 양이 어마어마하게 이산화탄소가 많고 어느 책에서 보니까 10,000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10,000배까지는 아니고 몇천 배 정도 차이가 나요. 오케이? 그래서 주범은 누구다? 1. 이산화탄소 2. 메테인. 오케이? 그리고 복사 평형으로 갑니다. 복사 평형은 바로 이 열수지 평형. 평형이니까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어떻다? 같다라고 전제를 걸어줍니다. 평형이니까 어떻다? 인풋과 아웃풋은 같다. 근데 수치 몇 개 외워봅시다. 태양 복사는 가시광선입니다. 주로 모두는 아니야. 뭐 방사능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뭐 전대파 종류 거의 다 있어요. 가시광선.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가시광선이에요. 한 60%, 50% 정도가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그러면 받았던 에너지는 지구가 다시 우주로 보내야 되지. 지구 복사 에너지는 거의 전량 적외선이다. 태양 복사는 주로 가시광선, 지구 복사는 거의 전량 적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이 주인 태양 복사 에너지는 대기 중에 직접 흡수되는 양이 별로 없어요. 적어. 그런데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 있지? 거의 다 대기가 1차 흡수했다가 방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덩어리가 방출하는 양은 고작 이거밖에 없어요. 4%. 특정한 그 파장이 있거든? 얘네 파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 적외선 파장 있잖아. 여기에 인공위성하고 교신하는 파장이 됩니다. 왜? 대기 중에서 안 없어지니까 인공위성까지 보내는 각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대기의 차이에 해당합니다. 우주하고 그 통신할 때 쓰는 주파수거든요. 이때 반사가 30%, 그럼 여기 들어온 게 70이라는 얘기죠. 이 30은 우리가 흡수한 적 없어요. 저건 구름의 땅바닥에 반사하는 양이니까 우리는 얼마만 받았어? 70만 받았어. 그럼 얼마 내보내야 돼? 70 받았으면 70 내보내. 이거 지구 전체에서 봤을 때 70 들어오고 70 나갔습니다. 땅으로 봤을 때는 누구로 봤을 때? 땅으로 봤을 때 흡수되는 거 얼마야? 45, 88이지. 요 방출되는 양이 45 플러스 88입니다. 들어온 만큼 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들어온 만큼 다. 그럼 133 중에 4는 우주로 바로 나갔지. 그럼 나머지 129가 대기가 흡수되는 거야. 대기가 흡수된 것 중에 일부는 우주로 내보내고 일부는 다시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일부, 요 4가 직접 나갔으니까 66만큼 우주로 나가야 돼.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88이 지구로 돌아와야 돼. 여기서 포인트. 지구 온난화가 지속이 되잖아? 그럼 뭐가 증가하느냐? 요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뭐가 증가한다? 요게 증가.
그러면 모두 같이 따라서 증가할까? 대기에 머무르다 나가는 요 에너지 129 있지? 이 숫자가 결국은 커지게 돼요. 그치? 일단 지구온난화는 뭐가 커진다고? 요 지구에서 저 대기가 방출해서 흡수하는 요 양이 커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그러면 화살표만 똑바로 찾으면 돼요. 뭐만 똑바로 찾으면 된다? 화살표만 똑바로 찾으면 돼요. 혹시 25는 뭐예요? 이거는 70 중에 25야. 음. 70 중에 태양 에너지도 상당수는 지표면까지 내려오지만 응? 일부는 대기 중에 흡수될 수 있어요. 왜냐면 태양 복사 그 광선에도 적외선 라인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 거의 일부분은 흡수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봐봐. 얘하고 얘 합치면 얼마냐? 66 플러스 88 해봐. 얼마냐? 154. 여기 129밖에 없네.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 요거 더하면 154. 이 중에서 이렇게 간다고 말이죠. 숫자가 좀 안 맞지? 그러니까 공기를 보든지 지구 전체를 보든지 땅을 따로 보든지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화살표 똑바로 찾으면 되는 거야. 얘는 지금 화살표가 굉장히 단순하게 나왔지만 시험 문제는 화살표가 훨씬 복잡하게 나올 거야. 그러면 인풋과 아웃풋 화살표만 똑바로 찾으면 그 다음부터 더하기 빼기 혹은 연립 방정식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것 못 찾으면 눈깔이 뱅신. 애들 대부분 많아. 선생님 이거 숫자가 안 맞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면 내가 그래. 자 여기 들어온 에너지 이거 더하면 얼마지? 이러면 네 이러고 갖고 가. 화살표를 못 찾았다는 얘기야 시험 볼 때. 그래서 이거는 몇 번만 연습하잖아. 그럼 화살표 다 찾을 수 있어요. 처음에 볼 때 기초적인 숫자 있지? 몇 개만 외워놓읍시다. 이거는 맨날 상식이야. 이건 맨날 얼마? 30. 들어오는 양은? 70. 야, 둘 중에 하나야. 50 아니면, 응? 50, 여기가 50이면 여기 20이겠지? 이거 합쳐서 항상 70 나와야 돼. 50 아니면 45 둘 중에 하나야. 시험 문제에서. 맨날. 바꿔봤자 얼마 안 돼. 오케이? 그리고 이거 조금 전에 합쳤을 때 얼마였어? 154였지? 네. 이 값도 거의 변하지 않아요. 154 아니면 149야. 왜? 이게 20이면 5만큼 줄겠지. 오케이? 이걸 합치면 항상 얼마여야 돼? 70이어야 되지? 요거 3 아니면 4야. 많이 줘봤자 6이야. 얘가 6이면 요건 얼마나 돼? 얘가 6이면 얘는 64 나오면 되지. 왜? 들어온 게 얼마니까? 70이니까 나간 것도 얼마여야 돼? 70이야.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들어온 거 70, 나간 거 70. 땅으로 봤을 때 좀 전 요거 두 개 합친 거 나간 거 같아요. 그럼 땅 따로 공기 중으로 들어온 화살표 누구 있어? 얘밖에 더 있어? 근데 이제 시험 보면 이거 화살표가 좀 여하게 조금 남았지. 요걸 하나가 아니라 두 개나 세 개를 쪼개놓고 이런 식으로 화살표 개수가 조금 늘어날 뿐이야. 그러면 화살표 끝이 이렇게 대기 중에 있는 거, 땅으로 가는 거, 우주로 간 거로 구분만 딱 하면 땅에 들어온 양과 나가는 양 같아야 되고, 대기로 들어온 양과 대기에서 나가는 양 똑같아야 되고, 지구로 들어온 전체 양과 나가는 양은 맨날 70이에요. 그거 이 숫자는 안 바꾸더라고 70. 그것만 하면 이 문제는 다 풀어. 그래서 이거 나오면 3점 나오면 땡큐. 근데 요즘은 이걸 ABCD를 주고 연립방정식으로 주는데 한두 개 딱 변하면 등식이 딱 만들어지게 줘요. 이 개념만 조금만 몇 번 돌려보시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요즘 잘 나와요.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온실가스가 늘어나면 어떤 숫자가 늘어난다? 지구로 되돌아와. 그럼 결국 방출되는 양도 늘어나고 지구에 대기 중에 머무는 에너지가 커지죠. 그러니까 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온난화에서 요거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외워두세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뭐가 커진다? 공기 중에서 대기로 흡수되는 요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외워두시면 아주 써먹을 일이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에서 이건 뭐 지구가 점점 따뜻해진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숨도 쉬지 마? 네. 그럼 안 돼. 그런 거 아니고 우선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다라는 거 똑바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메테인도 문제가 되지만
양이 많은 이산화탄소가 더 문제가 된다. 오케이? 이때쯤은 뭐야? 1850년 이때쯤이 뭐야? 산업혁명? 증기기관. 증기기관 쓰면서 저한테 되기 시작한 건데 갈수록 그래프가 점점 어떻게 되죠? 올라가요. 특히 메테인이 확 늘어나기 시작했죠. 고기 많이 먹어가지고. 응? 고기 많이 먹었다고? 고기 많이 먹어서 왜 힘들어? 아니, 네가 고기 구워 먹는 걸 가지고는 저 메테인 늘어나는 거 얼마 안 돼요. 그거는 그 소를 키우는데 메테인이 많이 나오는 거지. 네. 소가 방귀뀌고 틀리면 그 양이 굉장히 많대. 그리고 자연적으로 아까 얼었던 게 방출되는 것도 있고.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빙하가 녹겠죠? 네. 북극의 빙하도 녹겠죠? 북극만큼 빙하 다 녹을 거 아니야. 네. 북극은 빙하가 녹아도 해수면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외워두세요. 남극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북극은 녹아봤자 해수면 상승하지 않아요. 왜? 북극에는 땅이 없어. 북극에는 뭐가 없다고? 땅이 없어요. 그래서 바닷속에 떠있는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 높이 변화가 없어요. 너네 컵에 찰랑찰랑한데 얼음 푹 들어있는 컵 있지? 그거 녹아도 안 넘쳐요. 왜? 얼음이 녹으면 부피가 줄거든. 얼음이 녹으면 부피가 줄어요. 얼만큼? 밖으로 나와 있는 얼음의 부피만큼 줄어요. 그러니까 녹으면 원래 상태라고. 그래서 북극은 빙하가 녹아도 해수면 상승은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남극은 대륙이죠. 땅에 있는 얼음이거든. 그래서 땅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요거 모의고사에 여러 번 나왔던 얘기야.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한다. 이거 틀린 문장이에요. 근데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한다만 외우면 이제 틀리는 거야. 북극은 녹아도 해수면은 상승하지 않아요. 하지만 남극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4번이나 반복했어. 오케이? 틀린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지구의 상당수 인간들이 해변가에 살아요. 네. 지구 인구의 한 70% 정도가 해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해발 고도가 뭐 몇백 미터 이런 데서 살지 않아요. 대부분 해발 고도가 100m도 안 되고 바다 근처 있지. 그쪽에 대부분의 대도시가 발달을 합니다. 만약에 너 해수면 50m 올라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우리나라 부산은 70% 80% 없어질 거고 50m는 인천은 거의 다 물에 잠겨야 되고 서울도 일부가 물에 잠겨야 돼요. 상당수가 물가에서 산단 말이야, 인간들이. 물가, 그리고 바다 근처에서.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이 50m, 100m 올라가면 그만큼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줄고, 거주지 근처에 농경지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주지와 농경지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겨요. 해수면이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뭐 식량 생산 감소, 그리고 거주지도 없고 식량도 줄어들고. 수증기, 습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전염병 같은 게 많이 생깁니다. 수인성 전염병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요즘 봄만 되면 4월, 5월만 되면 중국 쪽에 물난리 나죠. 지구온난화에서 태풍 숫자가 늘어나요. 왜냐면 태풍은 아무래도 수증기 때문에 생기는 수증기 잔여로 생기는 놈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태풍이 많아지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4월, 5월 달에 보면 중국 쪽에 물난리가 나서 작년에 태풍 하나에 이재민 5천만 생겼다네. 이재민 5천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야. 태풍 하나 때문에 5천만이 집에서 못 살고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있었어. 역시 중국이야. 우리나라는 뭐 이재민 한 20만 생겨도 우리나라 난리가 나잖아. 근데 거기 5천만. 도시가 거의 물에 잠기면 난리도 아니었구나. 그리고 뭐땡 무너진다고 난리도 났어. 근데 안 무너지지. 수자원. 비만 오면 수자원이 당연히 변하는 거죠. 그게 수자원이니까. 곡물. 사실 비가 오고 안 오고 강수량이 변화에 따라서 밀과 쌀의 생산량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근데 주식이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식은 뭐야? 쌀과 밀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주식은 쌀과 밀이거든. 이거 영향 받으면 큰일 나죠. 특히 쌀은 좀 물이 많아야 농사가 잘 돼요.
그리고 적도 주변에 있죠? 적도 주변에는 이미 섬들이 잠겨나가기 시작했답니다. 20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그 KBS 다큐멘터리 그 기자가 거기 가서 찍어갖고 온 게 있어요. 그쪽 적도 근처에 섬을 거기 그때 한 몇 가족이 살았거든 그 섬에. 그래서 뭐 해발고도 따지면 한 2m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파도가 심하게 치잖아. 그러면 물이 들어와서 그 마룻바닥 있지? 마룻바닥 높이가 한 이 정도 됐어. 이렇게 기둥을 박아서 올린 다음에 그 위에다 이제 짐을 올린 거야. 근데 거기 분명히 야자 나무도 있고 풀도 자라고 이런 조그만 작지만 섬이었고 한 세 가족 정도가 거기서 살았어. 몇 년 전에 갔는데 기둥만 몇 개 남았어. 아예 섬이 없어졌어. 아예 섬이 없어지고 기둥만 몇 개 남았어. 여기라고. 거기 살던 사람 있잖아. 살던 사람 여기라고. 이 기둥이라고 가르쳐줬어. 섬이 없어진 점. 그래서 어느 나라인지 좀 작은 나라인데 섬으로 구성된 인구수가 몇십만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는 전 국토가 벌써 10%가 가족속에 잠겨. 그래서 거기 외교부 장관이 유엔에 와서 선진국이 우리나라를 죽이고 있다라고 울면서 연설했던 사건이 있었거든. 진짜. 걔네 입장에서는 국토의 10%가 바닷물에 잠겼으니까 아 큰일 난 거 아니야. 근데 눈 하나 깜짝했을까? 그 나라에 유일한 공항이 하나 있대요. 그 공항이 바닷속에 잠길 위험이 있다고 지금. 그 공항 그 해발고 그 높이가 파도 치면 바다가 바닷물이 공항을 덮쳐 활주로를 몇 미터 안 돼가지고.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바다에 잠길 상황이다. 곧 적도 특히 적도 지방이 이 해수면 변화가 심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심하다 보네. 뭐 근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 좋은 얘기는 없어요. 다 나쁜 얘기야.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의한 미래의 지구 환경 변화 다 필요 없고 좋된 거지 뭐. 지금 여름 온도가 4도쯤 올라가면 4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얘기거든. 우리나라 작년에 38도 몇 번 찍었죠? 4도 더 올라가면 42도야. 밖에 가면 숨도 쉬기 힘들 거예요. 그 정도면 아마 사우나 느낌 날걸? 그래서 이 RCP라는 게 있죠? RCP가 뭐 8.5 있고 뭐 4.5, 6.0 뭐 이런 거 있지. 결국 뭐야? 이 숫자가 높으면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 큰 영향이 없으려면 어느 정도 돼야 돼. 이 숫자를 어떨수록 낮춰야 돼. 결국 이 RCP라는 게 여기 뭐 RCP라고 뭐 있지? 어디 있지? 2.6은 이산화탄소의 최소 배출 시나리오. 2.6 그래프 여기 있죠. 그렇지? 그럼 온도가 많이 올라가 조금 올라가. 조금 올라가. 근데 8.5 지금 이제 이빠이 배출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기후가 최대 4도 이상까지. 2100년. 2100년이면 몇 년 남았지? 75년 남았어. 75년 후에는 평균 기후.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제 뽀글한 할머니가 됐을 때 있지. 그때쯤이면 지금 이제 여름인데 밖에 나가서 잘못하면 숨 못 쉬고 죽는 상황인 거거든. 일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일단 어떻게 좀 해야 돼. 일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미국이 여기서 낼름 탈퇴했었잖아. 파리 기후협약 낼름 탈퇴했다가 트럼프가 요번에 다시 되면 어떡하지? 그 새끼가 탈퇴했다가 바이든이 다시 가입했는데 요번에 트럼프 다시 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중국은 나몰라라 계속 방수하고 있고 그거 우리나라 공기 그대로 뒤집어 씌우고 있고 민폐가 심한 놈들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서 국제 협약을 좀 하자. 이게 뭐냐면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협약이었고 교토 의정서라는 거 있어. 온실기체 감축하자. 근데 여기까지 문제가 있어요. 강제성이 없어. 자, 우리 앞으로 이산화탄소 방출을 좀 줄입시다. 박수! 이러고 끝난 거야.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가 여기부터 파리협정 있지. 그 트럼프가 내년 탈퇴했던 거. 이때부터 이렇게 하자라고 한 건데 문제는 여기서도 그렇게 강력한 법적 제재가 없어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저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당장 우리나라 좀 먹고 살만 해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누구야? 지금 저기 동남아시아야? 누구야?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야. 우리나라도 좀 후발주자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입니다. 이제 개발도상국 아니야. 3년 전에 선진국 됐어요. 개발도상국으로 꿀 좀 빨았는데 결국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게 무역하고 이러면 좀 개발도상국한테 유리한 조건이 많대요. 우리나라가 끝까지 선진국 아니라고 이겼거든. 결국은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또 돈도 더 내야 되고 그렇게 변했어요. 개발도상국이면 저런 데서 좀 우리나라 뭐 경제력으로 보면 전 세계 나라는 조그마도 전 세계 11위권 이 정도는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선진국 안에 집어넣어 주고. 그래서 요즘 이제는 국제적으로 보면 무슨 일 있으면 너네 돈 더 내, 더 내.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선진국. 사실 10년 전, 2000년 넘어서 선진국 들어가도 됐었어. 근데 안 들어가고 개발도상국으로 나가서 꿀 빨고 있었던 거예요. 선진국 됐다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 하는 애들이 되게 아쉬워요. 그동안 꿀을 많이 빨았는데 좀 아쉽게 됐다. 이게 생각보다 이득이 크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여기 나오는 교통위정사고 파리 협정 있죠? 이 정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도 알아두면 수능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 개 외워두면 좋습니다. 어떤 협약이 있었는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법적인 강제 조항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는 건 없죠. 지금은 뭐 이산화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있어. 각 나라별로 산업량을 보고 너네는 1년에 이산화탄소 몇 톤까지만 배출해. 이렇게 이게 있거든. 근데 그걸 오버하면은 저 개발도상국들은 이산화탄소를 그만큼 못 내보내지. 그 나라에 돈 주고 사와야 돼. 우리나라는 해마다 그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거의 1조 원어치를 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생각보다 그 군축 산업,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산업 있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제철 산업. 제철소는 이산화탄소를 뿜뿜 뿜어낼 수밖에 없어. 전 세계 넘버원은 중국. 전 세계 넘버원은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이런 수준.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랬어요. 우리가 제일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제일 문제인데 돈은 우리가 왜 제일 많네? 이러면서 탈퇴했던 거예요. 전 세계가 이거는 같이 안고 가야지 어느 한 나라로는 안 돼.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너네가 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너네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응? 한마디로 정의하면 절약밖에 없어. 뭐밖에 없다? 절약 좀 아껴 쓰는 거밖에 없어요. 에어컨 얘기했지만 그것도 결국 에너지 절약이죠. 그리고 너네들 타동품하고 뭐 옷 이런 걸 전부 다 만드는데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아끼는 게 여기에 좀 도움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중 하나는 분리수거 좀 잘해주시고 쓰레기 아무 데나 막 버리지만 분리수거 뭐 요 정도입니다. 분리수거 잘해서 재활용이 많이 되잖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좀 줄인다는 거네. 그렇다고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건 분리수거 잘하고 에너지 아껴 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다고 많은 대부분 기업급 이상 국가급이 나서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중위도 지역의 나라는 기후 변화가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어떻다고? 가장 대표적인 예를 내가 맨날 예를 드는 게 그거야. 지구 평균 기온은 0.85도 올라갔어요. 몇 도? 동해바다 1.6도 올라갔어. 다른 지역의 지구 전체 평균보다 거의 따블이야. 중위도 지방의 특성이에요. 중위도 지방의 에너지 유동량이 가장 큰 게 중위도 지방이었잖아.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그 중위도 지방의 해안 접경 지역은 기후 변화가 다른 지역보다 좀 심해. 내가 어렸을 때 봄, 가을 되게 길었던 기억이 있거든. 지금 봄, 가을 없잖아. 파카 벗었나 싶으면 반팔이고 반팔이 춥나 싶으면 파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다? 기후 변화는 중위도 지역 전체를 다 그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위도 지역 전체가 다 그래.
그래서 요즘은 동해 가면은 오징어도 잘 안 잡히고 있어. 옛날에 울릉도 하면 오징어였고, 어? 그 지금 동해 쪽 바다 하면은 그 뭐지? 명태. 그 걔는 이름이 좀 다양하잖아. 명태가 됐다가 펴서 말리면 북어, 그냥 말리면 북어가 됐다가 펴서 말리면 황태가 되고 뭐 이름이 많잖아. 얼어 있으면 동태요, 녹아 있으면 생태요. 지금 안 잡히나? 재작년에 잡힌 게 3톤이 다요, 3톤. 3톤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안 잡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것도 왜 3톤이 잡혔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명태 복원 사업을 해요. 그래서 그 알을 갖다가 부화시켜서 어느 정도 키워서 바다로 방류를 하거든. 그래서 3톤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걔네들을 잡으면 벌금이 30만 원입니다. 연구 목적 외에 잡으면 안 되게 돼 있어. 지금. 그래서 한 4, 5년 됐는데 뉴스에 떴어요. 난리가 났어. 생태탕 팔면 벌금 3천인가 2천인가 3천이라고 신문에 떴어. 그래서 그 농수산부 있지? 거기 나와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우리나라 전국에 보면 생태탕 파는 그 해장국집이 많거든? 걔네들 다 어떻게 해? 난리 났겠지? 그 뉴스 터지고. 기자들이 정말 악마의 편집을 한 거야. 생태탕? 지금 너네 먹는 거 다 어느 나라에서 온 거 같아? 거의 다래요. 지금 옛날에는 일본 쪽에서도 많이 들어왔는데, 일본 저 북해도 쪽 이제 홋카이도 그쪽에서도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 방사능 문제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거의 러시아산이거든요. 그거 팔아도 돼. 국내산 생태가 문제예요. 국내산은 지금 어렵잖아 보호를 하니까 국내산은 팔 경우엔 벌금을 얼마다 이게 이건데 기자들은 뭐만 했어? 생태탕 팔면 벌금 있죠. 이것만 띄우는 거야. 난리가 났었던 거지. 그래서 오전에 발표했다 오후에 다시 아니라고 기자들이 잘못 얘기했다고. 지금 파는 거 다 외국에서 수입해온 건데 그거 문제 없다. 러시아산 아무 문제 없다고. 그거 팔아도 된다고. 국내산 어족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산을 판매할 경우만 이런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사진을 장사하면 된다고. 장관이 나와서 오전 오후에 다시 발표를 합니다. 이런 기레기들이 나쁜 짓을 한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명태는 동해바다에서는 개도 안 물고 갈 정도로 흔한 고기였어요. 근데 지금 안 잡혀. 네. 동해바다 오고 얘가 한류성 어종이거든요. 좀 찬물에서 살아. 그래서 우리가 잡으면 국내산, 러시아산, 애들이 잡으면 러시아산, 일본 애들이 잡으면 일본산이에요. 저기 동해 그 끄트머리로 가면 그 공해 있잖아. 거기서 잡아서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어느 나라 산이 결정나는 거지.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 산은 보기 힘들다. 그래서 그 알된 명태 있지? 응? 살아있는 알된 명태 한 마리에 현상금 200만 원까지 벌었었어요. 그 부활시켜서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보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일부러 좀 작기는 해. 왜냐하면 그 알 확보를 해갖고 부활시켜야 되니까. 그런 목적으로 좀 하긴 해. 특히 여기는 더 중요한 거 없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심각하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끝. 문제는 숙제. 다음 시간에 문제 풀고 별의 특성까지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2점, 3점짜리 다 풀어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여덟? 별. 앞으로 별 볼 일이 많을 거야. 아, 별은